안녕하십니까. 1948년 에즈라 파운드의 피사 칸토스. 오늘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요. 1948년 도쿄에선 전범 재판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유엔이 인권 선언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LP가 개발이 되네요. 1948년에 T.S. 엘리엇이 문화의 정의에 대한 노트를 발간합니다. 1943년에 주간지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휩쓸고 간 유럽의 재건을 위해 엘리엇은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문화란 유기적인 가치지향의 정신이라서 정해놓은 규범이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설파하죠. 가족 등과 같이 보수적인 가치를 역사라는 엘리엇에게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유럽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가치 체계이자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입니다. 엘리엇의 말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가 아니면 서로의 글들을 칭찬하는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관련과 상호 의존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가 없으면 수월한 문명을 특징 짓는 뛰어난 작품들을 양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1948년 덴마크의 화가 아스게르 요른과 벨기에의 크리스티앙 노트르몽 그리고 네덜란드 카렐 아펠 등이 주축이 되어서 코브라 운동이 시작됩니다. 대략 1951년까지 지속된 이 운동은 노트르몽의 발상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CO, 벨기에 브뤼셀에서 BR,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A를 가져와서 운동의 이름이 정해지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억눌러진 유럽의 미술이 기지개를 펴면서 따분한 자연주의, 판에 박힌 추상주의, 상업화된 초현실주의 등의 반기를 든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북유럽 표현주의의 전통과 아동미술같이 원색 기조의 색채가 주를 이루는 추상적인 경향, 그리고 인간 문제를 중심에 두는 반문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움직인 그런 미술 운동입니다. 1948년 미국의 젊은 화가들을 포함한 패기 구겐하임 소장 추상화들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되는데요. 이 전시가 유럽의 화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 몇 점을 볼까요? 이 그림이 카레 라펠이 1949년에 작업한 나무에서 작업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스게리 요른이 1950년에 작업한 달과 동물들이란 작업이고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이 도트르몽의 즈 쉘시 1950년 작품인데요. 도트르몽은 이렇게 아, 그 문자와 이미지의 조합을 아, 음, 집중적으로 실험한 그런 화가입니다. 예, 이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1948년 주로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시인 에즈라 파운드가 시집 피사 칸토스를 펴냅니다. 파운드는 1913년 영국에서 월간 포이트리의 이미지즘이란 평론을 발표하고 같은 해시 지하철 정거장에서를 쓰죠.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이 간결한 시구가 이 시의 전체 문장입니다. 파운드 본인은 이 시에서 생명을 노래했다 하는데 나에게는 왠지 죽음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지즘과 관련되어 그의 입장을 정리하면 1. 철저히 감정을 객관화하고 2.
감상주의를 배제하며 3. 관념과 교훈에서 탈피하고 4. 사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되 음악성을 고려할 것. 그리고 5. 독창성을 위한 독창성을 경계할 것. 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입장과는 별개로 1915년부터 대략 60여 년간에 걸쳐 칸토란 이름으로 쓴 그의 사후 추가된 칸토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여 편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의 서사시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칸토는 라틴어로 노래를 의미하는 칸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서사시의 한 장과 같이 장시를 의미하죠. 각 시의 제목은 없고 1부터 120까지 1년 번호들만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숫자로 붙였는데 85에서 109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시인으로서 파운드에 산 평생에 걸친 이런 작업의 의도는 내 생각에 아이러니하게도 파운드 특유의 서사시적 장대함에 의한 교훈적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는 칸토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자료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나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마법처럼 가지를 뻗듯 사물과 인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자신의 직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호메로스, 공자, 단테, 레오폴드 2세 등 그리고 예이츠 산타야나 등 동료 작가들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마음껏 인격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금융자본에 대한 그의 일관되게 비판적인 시선이 나치, 유대인 탄압과 맞물린 데다가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표명한 무솔리니에 대한 확고한 지지, 그리고 미국의 참전 반대 등으로 이미 1943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 반역죄로 기소됩니다. 1945년 파르티잔에 체포되어서 피사에 위치한 미군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중 쓴 시들을 모아 출판한 것이 1948년 시집 피사 칸토이지요. 반역죄로 미국에서 재판받던 파운드는 영구히 미국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1958년에 풀려납니다. 1925년에 출판된 첫 번째 칸토 시집에는 16편의 칸토스들이 실려 있는데 동료 작가들인 해밍웨이, 엘리엇, 아치볼드 맥클리시, 조이스 등이 격려문을 실어줬다 합니다. 파운드는 칸토 1에서 자신의 작업을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비유하죠. 1940년에 출판된 52에서 60일까지 9편의 칸토스들은 중국 칸토스라고도 불립니다. 불교, 도교에 내포된 미신적 사이비 신비주의에 대해 이성적 질서에 중점을 둔 유교 정치 철학을 강조하죠. 칸토 59의 한 구절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길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이성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정의로운 자와 세욕에서 자유로운 자는 그들의 주인을 그렇게 섬기리라. 충직하게 간교를 부리지 않고 모든 질서는 그런 기준에 부합된다. 파운드가 이탈리아에 머물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파시스트들을 지지하던 1944년에서 45년에 걸쳐 이탈리아어로 쓰인 72, 73까지의 두 편의 칸토스들은 이탈리아 칸토스라 불립니다. 무솔리니의 배신자들에 대한 신랄한 공격과 루즈벨트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 주를 이룬 시들입니다. 그리고 1948년 74에서 84까지 수용소의 열악한 조건에서 탄생된 11편의 피사 칸토스입니다. 칸토스 78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의로운 전쟁은 없다는 맹자의 말이 인용되고요. 칸토 80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왜 공포를 그리느냐고, 적어도 왜 화가 번존스처럼 아름답게 그리지 않느냐고 예이츠가 화가 오브리 비어즐리에게 물었을 때 비어즐리는 아름다움은 어렵다네 라고 대답했지.
비어즐리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빨리 대중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걸 그려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네 예이치. 아주 어렵지. 아름다움이란 그렇게나 아주 어려운 것이라네. 칸토 83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은 돕지 말라는 생태학적 경고를 말하면서 파운드는 노인을 쉬게 하소서로 칸토를 마무리합니다. 칸토 84에서 영국의 젊은 시인 존 앵골드의 죽음을 전해 들은 파운드의 비감과 함께 시집 피사 칸토스는 삶의 우여곡절을 관조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되고요. 서리가 당신의 천막에 하얗게 내리면 어둠이 지나간 것에 감사를 드리니니. 파운드는 1959년 96에서 109까지 14편의 칸토를 엮어 왕자 칸토스를 출간합니다. 이 시집에서 왕자는 단테의 신곡 중 1009편에 나오는 바람직한 정치인들의 영혼을 위한 위계를 의미하는데 질서를 소중히 여기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행위 이상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칸토 116까지가 파운드가 직접 마무리 지은 칸토고요. 그 이후의 칸토들은 파운드의 삶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초안들과 파편들입니다. 1912년 파운드가 세상을 떠난 후 출판된 칸토 120의 경우 다분히 파운드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출판사의 기획 의도에 따른 측면들이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원리로 환원된 우주와 인간 사이의 섭리라는 자신의 거대한 칸토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칸토 서사시와 관련된 파운드의 좀 더 현실적인 의도는 엘리엇이 거대한 공동체적 이상향의 구현으로서 보편적인 문화의 힘입니다. 물론 뛰어난 시적 재능의 파운드였어도 역사와 역사적 인물들을 시적으로 녹여내는 연금술적 작업은 어려웠겠죠. 더구나 전통적인 호라티우스적 서구시학에 입각해 계몽과 오락 그리고 생명심의 고치까지 시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파운드의 시대가 통과했던 참혹한 전쟁과 분열의 문명화 과정은 한마디로 역불급적 상황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적 이상향으로서 낙원의 토대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지만 말년의 파운드 자신 칸토 작품들 안에서 인간사 난무하는 모더니즘 시인들 것까지 포함해서요 질투와 증오를 거듭 되풀이해서 묘사합니다. 어쨌든 칸토 116에서 묘사된 귀향이 칸토 1에서 기대한 고향보다 소박하다는 게 분명하더라도 칸토 작품들의 방점 찍어 등장하는 빛의 의미라든지 달과 같이 고요한 자연세계의 이미지들이 파운드의 정신세계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해보게 합니다. 나는 거대한 수정구슬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빛의 거대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들과 내가 망쳐놓은 일들이 내 주변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아름다움은 광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반신반인도 아닙니다. 나는 시와 우주의 섭리를 하나의 원리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고향집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굶주림의 신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둠에 맞서서 아름다움이 현현했겠습니까? 다람쥐와 어치새에 의해 구원받게 될 떡갈나무 아래에는 곱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칸토 116의 마무리입니다. 내가 간혹 경험한 자비의 마음, 삶 전체를 일관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손에 쥔 촛불처럼 작은 불빛, 나를 광의로 인도해 주기를. 시집 전체에서 장대함을 꿈꾸는 파운드의 비범한 재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다람쥐 어치새에 의해 구원받게 될 떡갈나무 아래에는 곱절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시구에는 적어도 나에게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